먼저 우리 원가 회계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만 하는 게 원가 회계다라고 표현하면 얘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과거 좀 오래됐어요. 저하고 만난 지가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우린 12월 달에 봤죠. 그죠? 그럼 우리 12월 달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재무회계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주는 거다. 그죠? 그럼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 주는 건 관리회계라 했었죠. 그죠? 순위 표정이 응?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자 관리회계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제가 이런 말 했던 게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랑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이 원가회계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책이 1, 2, 3번이 있는데 3번을 먼저 생각해 보면 먼저 실질적으로 원가회계의 본연의 목적이 우리가 물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장 월세나 전기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아야 조정을 좀 하겠죠. 혹은 우리 단가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전기 요금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원가 높아지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 통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이 원가 회계에서는 우리가 매출 원가나 아니면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이나 제품, 원재료까지도 전부 다 통제를 할 거예요. 근데 기말에 원재료 남아있다, 제공품 남아있다, 제품 남아있다는 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그리고 우리가 팔린 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이다. 얼마짜리가 팔렸다고 얼마에 만든 게 팔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매출 원가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인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한 것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통제 그 경영 의사의 결정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서도 준다는 거예요. 관리 회계도. 그럼 이 원가 회계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회계 요소나 이런 것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한 본연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뭐 특정 누구에게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가 회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계산 문제는 우리 5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한 문제나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말 많이 할 거예요. 글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 개념이나 그걸 정리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교재에서 자, 12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122 말 123페이지에 자, 원가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재무회계를 한 사람들은 이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을 알아요. 원가 항목은 500번대, 비원가 항목은 800번대, 900번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500번, 800번, 900번은 500번은 원가 항목. 그리고 재무회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가 항목이 우리 제조 과정에 소비된 거고 비용가 기억 보면 판매 활동 그리고 우리 그 기부금 같은 영업의 비용 그리고 우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도난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800번 900번이 비원가 원가에 들어오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원가의 분류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원가를 먼저 분류를 하는데 자, 원가의 요소 중에 자,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 원가의 3요소가 자, 먼저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자,
그럼 우리 물건 만들 때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겠죠. 그럼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외에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공장 차렸어요. 월세가 한 달에 1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우리는 제조 경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제조 경비. 자, 그럼 자, 이 재료비와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우리 재료비에 노무비를 더하고 제조 경비를 하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금액이 다 합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것 중에 재료비,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제조경비라고 할 거거든. 그럼 얘네들 전부 다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조 원가라고 할 거고 혹은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한 번씩 말할 거예요. 그런데 기간적 의미를 부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간 돈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회계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원가 회계만 하는 사람은 뒤에 원가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재무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재무회계를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신 분들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조 원가라 말해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 해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다 더한 거다라고 얘네들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아무거나 쓸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넓은 우리가 다 똑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원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 물건 가격 판매가를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매가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물건 안 판다고 한다든지 만들지 말자라고 한다든지 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 닫는 공장은 꽤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뭐 나머지가 갑자기 제조경비였던 애가 비중도가 너무 커져서 제조경비가 많이 나오면 그때도 우리가 물건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원가를 통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종류의 물건을 생산할 때는 이렇게 가지고 통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여러 종류의 물건을 생산을 한다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만 가지고 원가 통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냐면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이컵을 만든다면 이 종이컵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걸 얼마에 팔아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남길 거냐 알 거고 근데 이런 종이컵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비행기나 아니면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걸 만드는 곳에서도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한 개 만드는데 한 대 만들 때 한 척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얘를 얼마에 팔지 그 산정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한 개당 가격을 구하는 건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가 그 물건에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걸 산정을 이 상태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원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통제 편하도록 이 원가들을 다시 이제 재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자, 얘는 추적이 가능하면 얘는 직접 원가라고 할 거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간접 원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디에 쓴지 아예 모르겠다가 아니고 공통으로 같이 썼기 때문에 얘만 썼다라고 할 수 없는 걸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는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앞에 수식어로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건데, 자, 그럼 우리 재료비에서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할 거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그 호두과자하고 땅콩과자 파는 포장마차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혹시 어디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 제가 땅콩과자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래서 제 후배 와이프 재수 씨가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걔랑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걔는 호두과자 먹고 난 땅콩과자 먹고. 근데 파는 데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 땅콩을 샀어요. 그 포장마차 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그러면 땅콩 산 거는 땅콩 과자에 들어가려고 산 거죠. 근데 땅콩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땅콩 가격이 올랐으면 땅콩 과자의 단가가 원가가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1,000원치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개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높으면. 혹은 호두 과자에 내가 호두를 반 개씩 넣고 있었는데 이 호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호두 과자에 호두를 넣는 양을 줄이거나 호두 과자 주는 개수를 줄이면 되겠죠. 방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땅콩이나 호두는 어디에 들어갔는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땅콩 과자라는 제품과 호두 과자라는 제품을. 그런데 만약에 밀가루 반죽 있죠. 같이 밀가루 파우더라고 표현하던데 그 반죽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느 거에 대해서 가격을 높여야 되죠? 생각해보면 같은 곳에 같이 쓰죠. 땅콩 과자도 호두 과자는 같은 반죽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땅콩 과자가 잘 팔릴 거고 어떤 날은 호두 과자가 잘 팔릴 거니까 뭐가 더 많이 나간다고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공통으로 사용되어서 지금 얘 가격의 변동이 재료비의 변동 발생했을 때 얘만 올리면 된다라고 추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간접이지 추적 안 된다고 해서 어디에 쓰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건비에서도 A 제품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의 임금은 우리는 추적이 A 제품의 인건비로 노무비로 넣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라고 할 거고, 근데 A 제품 생산 라인이 있고 B 제품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라인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거기 관리 소장이라든지 공장장의 월급은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디에 들어갔는지 추적 불가능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간접 노무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조경비에서도 우리가 어느 특정한 물건에만 특허를 쓴다든지 혹은 이 물건만 외주 가공을 줘서 포장을 따르게 해서 다시 받아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추적이 가능한 걸 직접 제조 경비 혹은 직접 경비라고 표현할 거고, 그럼 추적이 불가능한 거 공장 월세, 그냥 한 공장 안에 제품 생산 라인이 ABC 제품에 대한 생산 라인이 다 있으면 그 월세나 혹은 우리 건물이면 감가상각비나 같이 전기가 들어올 건데 전기세 이런 건 어디에서 얼마만큼 썼는지 추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간접 제조 경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건 재료비를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분류를 나눈 거고, 얘 둘이 합치면 재료비인 거고, 노무비를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눈 거고, 그리고 제조경비를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6개를 전부 다 더하면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얘네들은 어디에서 썼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하나씩 별도로 통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우리는 하나씩 나눠서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이제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한마디로 우리가 물건 만드는 거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간혹 간접 원가라고 표현도 쓰는데, 그런데 얘네들 셋을 칭해 가지고는 간접 원가란 표현보다는 제조 간접비가 99%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추적 안 되는 재료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조 간접비에는 노무비도 들어가 있어요. 추적이 안 되는 노무비가. 그죠? 그래서 추적이 안 되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적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직접 제조 경비 있죠? 얘가 잘 발생을 안 해요.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유령으로 취급을 할 건데, 하지만 얘가 발생을 한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될 거예요. 지금 이 6개를 다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럼 이 직접 경비도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특허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한 제품만 특허 놓고 나머지는 안 집어넣고 그냥 이상한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포장을 이 제품만 시키고 그런 행동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빼고 하는데, 있다면 단기총 제조 원가에 같이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다시 공식을 그럼 내보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하게 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게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마지막이 원가 그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통제를 편하도록 분류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물건을 만들면 이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기 편하도록 분류를 다시 재작업을 하는데, 이걸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얘는 여러분들이 내일 저를 만났을 때에 이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영원히 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이거 모르면 문제의 절반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지금 나누는 게 우리가 원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 회사마다 종이컵 만드는 회사, 볼펜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하고 비행기나
이런 뭐 아파트 같은 큰 배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한 척을 계산하는 거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개당 가격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비행기 한 대를 계산하는 방식과 볼펜 한 개를 만드는 거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원가 통제를 원활하기 위해서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나누는 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얘를 직접 원가 위에 직접 경비는 유령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혹은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세 개 중 아무거나 지 맘대로 쓸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용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우리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친 게 우리는 기초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둘이 합친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결론적으로 기본 원가의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한 거니까 우린 여기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직접 노무비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이걸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할 거예요.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다.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친 걸 가공 원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제품이 제품으로 넘기는 과정이라고 해서 가공 원가, 재무회계를 주로 하는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전환 원가라고 쓸 거예요. 이 두 개 다 써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같은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를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원가라는 표현을 저는 좀 많이 썼는데 가공 원가라고도 하고 표현할 때 얘를 가공비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가를 B자로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원가나 비나 비용 붙이는 것도 같은 말이라고 다 보셔야 돼요. 야, 정말 이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죠. 기본 원가를 이야기하면 얘 둘이 합친 거고 가공 원가를 이야기하면 얘 둘이 합친 거죠. 그러면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 양자에 모두 해당되는 애는 직접 노무비인 거죠. 그걸 알고 있는지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해서 이렇게 둘이 생각해서 얘가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 교집합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사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필요해요. 올해 물건 만들 때 들어간 모든 경비들을 단기 총 제조 원가. 올해 이만큼 투입했어. 돈을 인건비든 재료비든 돈 썼어. 이걸 알아야 나중에 완성된 거에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값으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들이 다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자 124페이지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적혀 있는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자, 우리 앞에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 표현을 더 훨씬 많이 쓰지 이런 표현 안 써요.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원가 형태가 아니고 원가 행태예요.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이건 시험에 무진장 많이 보기에 한두 개로 들어가 있던 뭐든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오늘 시험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또 우리 분류를 좀 더 보면 125페이지에 이번에 제품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죠. 얘가 형태예요. 형태. 이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인데 우리가 나중에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만 적어 두시면 뭐 미래에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이해갈 거예요. 제품별 원가 계산 종류.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개별로 하겠다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한 방에 계산해서 n분의 하겠다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제품 생산 형태 앞에 말했던 제가 비행기, 볼펜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우리 뒤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옆에 적어만 둬라는 거예요. 우리 개별 원가 계산 가지고 한두 시간 할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 가지고 한두 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봐봐야 별 의미가 없어서 근데 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분류 기준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 시점에 따라서 나누는 게 개별 원가 계산에서 보게 될 거예요.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를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원가 계산, 뭐 예정 원가 계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게 우리 실제 값이 빨리 안 나와서 예상치를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계산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산 범위는 아직 우리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안 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전략 수립 목적으로 적혀있는 예,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자, 얘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의사결정 따른 분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이때 관련 원가라고 부르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이걸 미관련 원가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관련 원가, 미관련 원가, 갑자기 비관련 원가, 죄송해요. 비관련 원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제 매몰 원가, 기회 원가, 뭐 회피 가능 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남자 A, 남자 B, 남자 C를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이 여자가 남자 A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자 A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B씨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다라는 건 이제 선택하는 순간
이제 선택하는 시점은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역사적 사실로 바뀌어 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해요. 매몰 원가. 내가 이미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있어 봤더니 이 남자 B는, 자, 남자 B하고 남자 C하고는 헤어졌죠. 그럼 내가 남자 A를 선택함으로써,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중에서 봤더니 남자 B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남자 C는 백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남자 B, 남자 C를 보면, 자, 이 둘 중 누가 잘 되어 있죠? 얘가 잘 됐죠, 일반적으로. 집안 잘 산다 생각하지 말고 잘 살면 얘가 더 부럽지만 그죠? 이재용 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내가 남자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것, 이걸 우리는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서 가장 효익이 높은 거를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둘밖에 없었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기회 원가인 건데, 여러 개가 있었으면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거. 지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중에 옛날에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지금 남자친구 말고 나머지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놈한테 넌 나의 기회 원가였다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나 남자친구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사람이죠. 그럼 이 백수는 뭐라고 하냐면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자, 이 남자하고 결혼한 결정적인 이 사건은 더 이상 나의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예요. 그런데 자, 기회 원가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딸이 있다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잖아. 저는 애가 큰 인물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기회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예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큰 관련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피 가능 원가는,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전에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관련 원가예요. 그럼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비관련 원가고, 기회 원가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잘 된 거든 안 된 거든 미래의 나의 다시 또 다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련 원가인 거예요. 그럼 이 매몰 원가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금액으로 할 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이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금액이라고 해서 취득 가액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 원가는 장부 가액이에요. 장부 가액. 자,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상태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상태가 똑같을까요? 성현씨 바로 흔드는데. 극심한 감가상각을 입겠죠. 그죠? 남자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몰 원가는 과거와 지금 현재 상태가 똑같지 않죠.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무조건 유형자산을 일부러 줄 건데,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언제 했다 이게 아니고 역사적 원가라고 말하는 것도 정답인데 이 역사적 원가를 말하는 게 취득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부가액. 그래서 취득 원가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획원가나 회피 가능 원가인 이 두 개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얘네들은 순실현 가능액인데 이건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격 빼기 판매 비용을 한 거죠. 뭔가를 수리해서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수리하는 비용 뺀 게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참 이런 이야기들 막 적어놓고서 마지막에 매물 원가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잘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얘 고쳐서 판다면 얼마, 안 고쳐서 팔면 얼마 이런 것자가 막 적혀 있으면 그 속에 막 머리 신경 쓰고 있는데 문제는 매물 원가가 뭐냐 잘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취득 원가로 눈이 휙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매물 원가, 기획 원가, 회피 가능 원가인데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회피 불능 원가는 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뭐 어떻게 뭐 의사결정할 때 안 마시고 살래, 마시고 살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회피 불능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표현들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다른 문제에 보기에 1번, 2번으로 잘 나와요. 보기 1번, 2번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다 용어고 원가 계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가 계산하기 위한 분류 용어들을 알아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조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562페이지로 갈게요. 562페이지 자, 562페이지에 가보면 자 7번 문제에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에 1번에 기획원가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다. 맞나요? 아니죠. 매몰 원가가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고 의사결정이 고려 안 되는 비관련 원가죠. 기획원가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나에게 그리고 효익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답으로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가공원가는 오늘 우리 했던 거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친 게 가공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맞고 통제 가능 원가는 얘는 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통제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고 통제 불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인데 통제 불능인 걸 가지고 너 잘했니 안 했니 말할 수 없죠. 앉혀놓고선. 근데 통제 가능한 걸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우리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동 원가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일 보면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놓고 뒤에 문제를 이렇게 얘랑 관련된 것들 전부 다 풀어버릴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원가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풀 거예요. 얘 가지고 볼게. 우리 600페이지 갑시다. 600페이지
10번.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방금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내가 꼭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회피 불능 원가라고 그랬죠. 맞죠? 이번에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 합을 가공 원가라고 한다. 맞나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다. 맞나요? 자, 이거죠. 직접 원가, 제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를 했는데 얘 더하기 얘는 단기총 제조 원가다. 근데 이 단기총 제조 원가를 제가 제조 원가다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 앞쪽 부분처럼 요소를 말할 때는 제조 원가라고 하고 뒤로 갈수록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얘 이야기한 거잖아. 얘가 직접 원가니까. 그죠? 그래서 얘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합치면 제조 원가가 된다. 맞는 말이고,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안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냅시다. 467. 죄송해요. 647. 647. 자, 6번. 자,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원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물원가는 얼마죠? 지금 여기에서 기계를 바로 처분하면 팔면 60인데 1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팔면 80만원이래. 그럼 70만원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 중 선택한 적이 있나요? 선택한 적이 없잖아. 그냥 바로 팔면 얼마고 고쳐 팔면 얼마다 이거밖에 안 적혀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이미 해버린 경제적 사건은 얘 산 거밖에 없죠. 그럼 매물 원가는 취득 원가가 아니고 장부가액이라 그랬어요. 그럼 200만원에 150만원 빼면 얘가 50만원이죠. 그래서 얘가 매물 원가가 되겠죠. 만약에 수리해서 파는 거랬다면 기회비용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60만원이 될 거고, 그냥 우리가 60만원에 그냥 팔았다고 하면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건 이거죠. 그럼 그때 기회비용 물어봤을 때는 8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에 10만원 뺀 70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그럼 이 고치는 것 둘 중 한 개 바로 파느냐 고쳐 파느냐 둘 중 하나 선택하면 걔도 매물 원가가 될 거고,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애가 기회 원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관련 원가인 거지 아직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매물 원가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일 좌우와 같이 하나 설명을 하고 이제 한 챕터가 끝나면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뒤에 전부 다 풀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나오더라,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더라 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뒤에 문제랑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는